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48시간 최후 통첩에 대해 이란 측이 에너지 시설 파괴를 예고하며 맞불 대응에 나섰습니다. 양측의 강대강 대치가 격화되는 가운데 이번 주가 이란 사태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가운데 예멘 후티 반군의 개입으로 홍해 항로마저 마비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후티는 지난 2년간 홍해 및 수에즈 운하 항로를 사실상 마비시킨 전력이 있으며 최근에는 참전은 시간 문제라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관련 강경 발언 여파로 비트코인 6만 8천 달러 선이 붕괴됐습니다. 가상화폐 시장 전반이 급락하며 보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체감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 가운데 금리와 물가까지 치솟는 3고 위기가 현실화됐습니다. 금리 결정의 트릴레마 속에 정책 선택지가 좁아지며 소비자 부담만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200일 이평선을 이탈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물가가 좀 오랫동안 불안하게 유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48시간의 레드라인을 설정을 시켰죠. 한국 시간으로 보면 내일 오전 8시 44분입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나오는 뉴스들 함께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오늘 시장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란 쪽에서는 미국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은 군사 타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서 속보가 전해진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피 야간 선물이 4% 정도 하락했고 한국에 투자하는 EWY도 무려 6% 하락을 했습니다. 환율도 1,500원 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초반에 부침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강보합 정도 마감을 지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5,700에 대한 안정적인 흐름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대비해서 레벨 자체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외국인들의 한국 가속화가 단기에 대한 차익 실현인지 욕구를 조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초반에는 온기가 좀 있긴 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고환율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좀 불확실하게 흘러간다라는 부분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상단이 제한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1.5% 상승했는데요. 여기에는 3,000당 제약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체크해 보겠고요. 수급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함께 대규모로 좀 덜어내는 모습, 쌍끌이 매도가 나타났었고요. 개인만이 방어를 해준 시장이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 투자자가 좀 들어왔지만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2거래일 정도 파악을 해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가 5조 정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6조 정도 순매수하면서 시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방어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계속해서 1,500원 선 위에서 종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마찬가지로 1,500원 선 위에 에서 움직임이 포착이 됐고요. 2거래일 연속해서 1,500원 선 위에서 마무리를 지은 건 2009년 3월 이후 처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불안정한 환율 속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들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준비한 내용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원전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었던 건 건설주였습니다. 건설주가 주목을 받았던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PBR로 봤을 때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산으로 대비해 봤을 때 내고 있는 이익이 꽤나 현저하게 높다라는 건데요. 현대건설은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좀 밀리긴 했었지만 대우건설, GS건설, DLENC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대우건설
한국건설 같은 경우에는 18%, 그리고 따라가는 GS건설도 22%, DLENC는 상한가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PBR로 봤을 때 현대건설이랑 대우건설은 최근 좀 잘 올라왔기 때문에 PBR도 같이 올라왔다면 GS건설과 DLENC는 0.5배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 두 종목이 조금 더 강했었고요. DLENC 같은 경우에는 엑스에너지와의 SMR 협력 소식이 있어서 조금 더 주목을 받으면서 상한가로 마무리 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원전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대미투자 특별법에 관한 부분입니다. 17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일정으로 쭉 연결이 좀 되고 있고요. 일본 쪽에서도 SMR과 관련한 투자를 확정짓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힘을 좀 보태줬습니다. 추가적으로 재건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러우 전쟁에 대한 재건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는 네타냐후 총리가 조기 종전에 대한 시사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재건의 가능성도 추가적으로 좀 붙어주긴 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건설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대형 원전을 지을 때 보통 10조에서 12조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30~40% 정도가 원전 밖에 있는 뼈대 그리고 구조물을 만드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최근에 오픈한 해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30에서 40% 정도 건설사가 가져갈 수 있는 포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긍정적인 흐름들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GS건설도 이날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되진 않고 있습니다. 그 장부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베트남 원전 참여가 꽤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가 첫 관문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들은 올해 한 2에서 3분기 정도 됐을 때 결과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전 안에서 건설주가 주목을 좀 받았었고요.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당 제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렸던 가장 히어로 종목이기도 하고요. 코스닥의 맥이다라는 리포트의 제목이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맥이라고 하면 연예 프로그램에서 이후에 나와서 그 시장을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역할을 의미를 하는데 삼천당 제약이 딱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코스닥 시총 1위까지 올라오게 됐고요. 순 매수를 좀 살펴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가 10거래일 중에서 무려 8거래일 정도 매수하고 있는 움직임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만 연초에만 보더라도 24만 원 수준이었던 주가가 지금 3월 20일 기준으로 90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78%의 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날 삼천당 제약이 올랐던 이유는 경구 인슐린에 대한 모멘텀이었습니다. 유럽의 임상 1, 2상 IND 제출 공시가 발표가 됐는데요. 만약에 성공하게 된다면 처음으로 경구 인슐린 개발을 성공하게 되는 거라서 우리가 그동안 주사제로 맞았던 부분이 경구용으로 바뀔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5월에 MSCI에 대한 편입 이슈 기대감도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패시브 수급 유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학회에 대한 부분이죠. 4월, 5월, 6월부터 해서 쭉 연이어서 좀 예정되어 있는데 일단 상반기엔 가장 중요한 게 AACR과 아스코 부분입니다. 당장 다가오는 건 AACR이고요. 여기엔 참여하는 기업들 리스트를 좀 정리해뒀습니다. 그중에서 알지노믹스를 가장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구두 발표가 유일하게 예정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알지노믹스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화증권에서는 3월 제약바이오 쪽에서 탑픽 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양바이오팜을 선택을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알지노믹스 그리고 인투셀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추이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유가가 오르고 LNG 가격도 같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체 에너지인 신재생이 주목을 받았고요. 그중에서도 이날은 풍력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LNG 카타르 쪽에서 17% 타격을 받으면서 복구에 한 3에서 5년 정도 걸릴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고요. 이러다 보니까 신재생의 전반적인 주목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인 모멘텀으로 본다면 3월 26일부터 해상풍력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민간 주도로 했었던 사업들을 먼저 정부가 처리를 해주고 이후에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건데요. 정부가 먼저 입지를 정하고 이후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이 사업에 대한 소요 기간 자체를 반년 정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법안이 나오게 된 겁니다.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라는 일정을 앞둔 상황 속에서 주목도가 높았고요.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주목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새만금에서 수도권을 잇는 첫 번째 구간은 1년 정도 앞당겨서 2030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SK 이터닉스의 주가가 최근 주목도가 높습니다. 지금 3월 한 달만 봤을 때 무려 86% 상승하면서 코스피에서 전 종목을 대상으로 했을 때 지금 상승률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SK 이터닉스의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도 11% 넘게 상승했다라는 부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풍력 섹터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주목을 해야 될지, 투자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지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우앵커, 풍력 섹터는 어느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면 좋을까요? 네, 지난주에 말씀해주신 대로 시장은 풍력 쪽에 주목을 하게 됐는데요. 말씀해주신 투자 포인트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장표로 이동해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유가가 오를수록 바람이 돈이 된다라는 타이틀을 가져보게 됐고요. 왜 지금 풍력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 관련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월 28일이었죠. 미국, 이스라엘, 이란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유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됐고요. 브렌트유도 한때는 $110까지 돌파를 하게 됐습니다. 시장에 이렇게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요. 우리에게 준 강력한 메시지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에너지를 외부에 의존하면 이렇게 흔들리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각인을 시켜주게 됐습니다. 실제로 유진투자증권 측에서는 전쟁 종료 후에도 이 과거의 대탕트 시절로 돌아가기에는 불가능할 거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게 되기도 했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절실한 이슈가 바로 에너지 자립이다라는 말까지 좀 덧붙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의 에너지 시장은 어떨지 현실까지도 자세하게 들여다볼 텐데요. 우선 우리나라의 수입 에너지 의존도는 약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석탄이나 LNG 이런 원유 같은 것을 수입하는 데만 연간 1,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0조 원을 좀 이 부분에 투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돈은 서울시 1년 예산의 무려 4배에 달하는 돈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코로나19 당시에는 68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게 됐는데 무려 현재는 2배 이상 가까이 증가했다라는 부분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에너지 쪽에 대해서 현재 시장이 우려되고 있는 반면에 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를 한 번만 설치하게 된다면 이런 추가적인 수입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에너지를 쓸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의 주목도가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세 가지 삼박자라는 이 호재가 맞물리게 됐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유가 급등에 대한 부분, 그리고 AI 전력에 대한 수요까지 계속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다시 국가의 경쟁력으로 현재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에너지들을 과연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됐고요. 여기다가 정부의 정책적인 의지까지 현재 더해지게 됐습니다. 우선 지난 17일에 이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화석 연료를 재빠르게 재생 에너지로 바꿔야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 비용을 현재 30기가와트인데 2030년에 100기가와트까지 무려 5년 안에 3배 이상 늘리자라는 부분까지 현재 추진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증권가들에서도 현재 포트폴리오 내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업종을 비중 확대해야 된다라는 코멘트까지 함께 덧붙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에 맞춰서 현재 시장에서는 어떤 인프라를 추진하고 있을지 다음 장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앞서 가은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에너지 고속도로가 대표적일 텐데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지난주에 풍력 에너지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은 또 시선을 받게 됐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영어로 풀이해 봤을 때 직역을 해보자면 초고압 직류 송전망인데요. 다시 말해서 전기를 전
전달해주는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편하겠습니다. 사실 기존의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약점이 뭐였냐면요. 이 서해안 쪽에 많은 에너지를 짓더라도 이 수도권 쪽에 옮겨다 줄 길이 없었다라는 부분인데요. 바로 이 부분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현재 서해안 쪽에 해상풍력 전력을 수도권으로 실어 날아주는 송전망이라는 이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함께 보시면요. 우선 새만금과 수도권 쪽의 1구간을 2030년 쪽에 30년에 완공하기로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현재 제가 첨부한 지도처럼 총 3단계에 걸쳐서 하나씩 단계적으로 2038년까지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기 위한 변환수 부지 선정을 완료하기도 했고요. 또 해저 케이블까지 건설하는 것을 현재 최종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인프라까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바다 위에도 이제 발전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부유식 해상풍력이라는 키워드도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는데요. 사실 기존의 해상풍력을 들여다보면은 이 바다 밑에다가 기둥을 고정을 해서 세워두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깊은 바다에는 잘 고정이 안 되겠죠. 그런데 제가 첨부해드린 사진 보시면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즉 부유식 해상풍력입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바다 위에 띄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도 수심이 얕은 바다뿐만이 아니라 깊은 바다까지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멀리 깊이 있는 바다까지 설치가 가능해서 발전 효율 면에서도 더 좋다라는 부분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지난 13일에는 이 현대건설과 현대제철이 이 부분에서 협업을 해서 국내 최초로 하이브리드 부유체를 개발하기로 했다라는 소식까지 같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런 해상풍력 시장이 얼마나 더 커지게 될지 비용과 기간까지 같이 확인해 보시면요. 우선 2030년에는 14기가와트 정도로 상용화를 추진하기로 현재 목표를 하고 있고 2050년에는 무려 20배 이상까지 현재 상승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만 봤을 때도 우리 돈으로 무려 1,450조 원까지 현재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또 주목해야 될 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하나오션입니다. 사실 하나오션은 기존에 단순히 선박을 제조하는 회사였는데요. 이제는 이런 흐름에 올라타서 이 WTIV라는 풍력 발전기 설치선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에 단순히 선박을 제조했다면 이제는 이런 해상 풍력 관련 시설들을 짓고 운영하고 전기까지 만들고 있는 에너지 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장표로 넘어가서요. 해상풍력 관련된 이 전반적인 밸류체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첨부해 봤는데요. 단계별로 나눠서 대표적인 기업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4가지 밸류체인 모두 다 통합돼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SK 이터닉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이번 달 들어서 86%나 상승을 하게 됐고요. 올해 들어서 무려 160% 가까이 상승하게 된 굉장히 무서운 상승력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과 풍력, 연료전지 ESS라는 4가지 분야에서 모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동시에 매출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2030년까지 갖고 있던 파이프라인 대부분이 완공될 예정이다 보니까 현재 증권가에서 가장 많이 주목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음으로 CS 윈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업 이름을 보면 안에 힌트가 숨겨져 있죠. 윈드인데요. 바로 세계 1위의 풍력타워 제조사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윗부분에 해당되는 풍력타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덴마크 베스타스나 미국 GE 같은 기업의 이 완성품 기업에 직접적으로 납품하는 핵심 제조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니까 이 풍력 발전기를 지지해주는 핵심 구조물이고 이렇게 해상 풍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수록 자연스럽게 풍력 타워에 대한 수요까지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기업은 SK 오션플랜트입니다. 이 앞서 언급드린 CS 윈드가 이 위쪽을 담당하게 된다면 SK 오션플랜트는 이 해상풍력의 아랫부분인 하부 구조물을 맡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상풍력 부분에 이 기초 공사를 담당해주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주 에너지 고속도로 착수의 이 프로젝트에 인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이 대만 기업과 무려 2,800
800억 원 가량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연스럽게 글로벌 공급망에도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상 풍력에 대한 설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하부 구조물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기업은 세아제강입니다. 사실 세아제강이라고 하면 풍력과 무슨 연관이 있나 싶을 수 있는데요. 이 세아제강은 하부 구조물 내부나 또는 LNG 수송관 같은 이 강철로 만든 튼튼한 관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유를 해보자면 해상 풍력에 마치 혈관을 만들어주는 제조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아제강은 이 중에서도 해상 풍력과 LNG 쪽에 특화되어 있는 이 고부가 그린 파이프를 공급해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이 외부보다는 내부 쪽에 들어가는 튼튼한 이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주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자면 이 해상 풍력이 기존에는 단순히 신재생 쪽으로 좀 꼽히고 있다면 이제는 앞서 언급드린 대로 에너지 자립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고 또 AI 전력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여기다가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인 의지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앞으로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분야 말고도 증권사들은 또 어느 분야에 주목하고 있는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수진 앵커 오늘은 어떤 기업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하나투자증권의 현대오토에버 관련된 리포트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현대오토에버에 대해서 목표 주가 45만 원으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리포트의 제목은 HMG, 엔비디아, 로봇 자율주행 협력의 숨은 수혜자라고 달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대오토에버는요,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공급자로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차세대 ERP 구축이나 차량 소프트웨어 공급을 중심으로 해냈다면 현재는 AI와 로봇이라는 게 붙게 되면서 SI 쪽,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사업을 진행하게 됐고요.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공급자로 구조적인 전환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전에는 현대차 그룹 안에서 이 계열사 IT 관리 기업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그룹 생산 혁신의 핵심 파트너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출 구조 자체가 이렇게 시스템 통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고부가 가치 기술 IP 기반으로 확장이 되는 모습이 지금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차 그룹 안에서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보니까 전망 자체도 숫자로 증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매출이 2024년에 3조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7년에 예측치가 5조 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또한 2024년에 1,800억 정도였던 것이 27년에 됐을 때는 4천억 원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연평균에 30%씩 성장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업이익률 자체도 24년에 6%였던 것이 이제 27년에는 7.8%로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이렇게 현대오토에버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만나볼게요. 네, 일단 로보틱스 SI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실 텐데요. 이 로봇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전사적인 자원 관리, 그러니까 이 ERP가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ERP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현대오토에버가 유일한 상태고요. 현대그룹 안에서는 그래서 이 오토에버를 빼놓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로봇을 설계하는 업무를 맡게 되고요. 현대차와 기아가 이제 앞으로 로봇을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생산을 위한 부품 자체를 현대모비스가 공급을 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생산된 로봇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바로 현대오토에버가 이 로봇을 실제 공장 시스템에 안착시키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봇들이 실제로 잘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 자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거고요. 30년에 이 로보틱스 매출 자체가 6.3조 원으로 전망이 됩니다. 굉장히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것이 전체 매출의
45%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수혜를 현대 오토에버가 많이 가져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에 대한 근거로는 여기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연 3만 대 이상을 생산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내놓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로봇 자체가 늘어나게 될수록 그룹 내 SI 수주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대 오토에버의 전망치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이에 대한 매출에 대한 근거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현대차 그룹 안에서 로봇과 AI, 수소의 혁신 거점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거점 자체에 5.8조 원가량을 투입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막대한 약을 투입하게 되면 현대 오토에버가 아마 실질적인 수혜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27년에 내년에 착공을 시작하게 되고요. 29년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 안에서 일단 공장의 설계부터 운영되기까지의 전 과정에 현대 오토에버의 소프트웨어가 필수적으로 탑재가 될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 자체가 지어지고 운영되는 전 과정에서 현대 오토에버의 실적이 찍힐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기술이 바로 디지털 트윈 기술인데요. 가상 세계의 이 실제 공장과 매우 똑같은 쌍둥이 공장을 구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이 공장 자체가 그냥 막 짓게 된다면 이것 자체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들을 미리 이 가상 세계에 가동을 시키면서 어떠한 데이터에서 오류가 나오는지 미리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그 파악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장을 짓게 되고요. 공장 자체를 구현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이미 이러한 기술 자체는 싱가포르나 미국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검증된 자체 기술 IP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로봇과 관련해서 그리고 AI 관련해서 수혜를 입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장에서 이 엔비디아 관련된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만나볼게요. 일단 GTC 2026이 최근에 열리게 됐습니다. 이 안에서 현대차와 엔비디아의 협력 관련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됐었는데요. 이 자율주행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센서가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시킬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환경이 아니라 가상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지금 이 제가 가지고 온 그림을 보게 되시면 실제 현대 오토에버가 가지고 있는 가상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상 세계에서 도로 환경 모델을 구축을 해서요. 이 안에서 이 엔비디아나 다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막대한 카메라나 레이더에서 나왔던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센서 모델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상 제어기를 구동을 하게 되고요. 이 제어기에서 나온 이 영역을 바탕으로 액추에이터 모델이 움직이게 됩니다. 실제 움직이는 가동 범위에 따라서 이 차량 동역학 모델이 가상 세계에서 자동차나 로봇이 작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한번 계속해서 굴러가게 되는 가상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가상 환경 자체를 현대 오토에버가 구축해내고 있고요. 현대 오토에버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모셔널과의 협업으로 이 커넥티드카 서비스 구축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엔비디아 이 드라이브 하이페리온과 결합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성능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러니까 현대 오토에버가 가지고 있는 모빌진과 굉장히 호환성 자체가 좋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의 AI 모델과 차량 데이터를 연동을 해서 인프라 운영권까지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가져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면 일단 현대차 그룹 안에서 자율주행 상용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커넥티카 이 서비스 운영 역할이 확대되게 되면서 중장기 수익성까지 얻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장에서 또 다른 기술 하나를 짚어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가상 환경이 이루어졌다면 그 가상 환경의 데이터를 실제 환경에 안착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심2 리얼이라는 기술인데요. 이 특히 로봇 관련된 모멘텀이 붙었을 때 이 기술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로봇이나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기술적 장벽을 구축하게 된 셈인데요. 가상 환경에서 학습한 데이터를 실제 현장에 로봇에 이식하는 고난도 기술입니다. 이것을 현대
현대 오토에버가 가지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디지털 트윈 솔루션인 옴니버스, 그리고 지금 이 솔루션 간의 호환의 최적화 협력이 이뤄지게 되면서 정말 AI 관련된 막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엄청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하고 검증으로 단계가 이어지게 되면서 개발전 과정의 솔루션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현대 오토에버가 로봇 전문 SI 기업으로서의 독보적인 위치까지 가져갈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온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은 지금 이 차량 소프트웨어의 입지가 좁아드는 것이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2025년까지의 실제 매출의 그래프인데요. 가장 윗단에 정말 회색 선 자체가 차량 소프트웨어인데 이 영역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SI나 ITO 같은 이 매출은 조금 더 많이 지키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만들어주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 자체가 이 현대 오토에버의 매출 자체를 상승시켜주는 구조다라고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거래일의 현대 오토에버의 움직임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현대 오토에버 1% 상승하면서 43만 500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증권가에서는 올해 고성장세를 유지할 것이고 내년이 된다면 초고속 성장기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오늘 장에서의 흐름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정우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카운터포인트 리서치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해서 시장 점유율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7%까지 지난해 시장 점유율이 좀 떨어졌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는 수주에 대한 기대감 속에 좋은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우려할 포인트는 아닌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 어떨까요? 네, 우선 점유율 숫자보다는요, 수주가 쌓이다 보니까 반등의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게 업계 시각입니다. 우선 말씀해주신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점유율은 2024년 10%에서 지난해 7%까지 하락하게 됐는데요. 같은 기간 TSMC는 70%대 초반까지 점유율을 끌어올리다 보니까 격차를 점점 더 벌려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점유율이 낮아진 배경에는요, 선단 공정수율 문제로 빅테크 고객사 확보가 늦어졌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흐름이 달라지고 있죠. 이달 초 GTC에서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이 그룹3 LPU 칩 생산을 삼성 파운드리가 맡고 있다라고 직접 공식화하기도 했고요. 또 지난 18일에는 AMD와 파운드리 협력까지 논의하기로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테슬라와 퀄컴에 이어서 애플 이미지 센서 수주 소식까지 나오게 됐는데요. 고객사가 지난해 말 121개에서
2017년에는 35개 대비해서 무려 3배 이상 늘어나게 된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그록3 LPO 생산이 삼성 파운드리의 이 AI칩 제조 역량을 입증한 사례다라고 말하면서 향후에 추가 AI칩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다가 또 평택 파운드리 가동률도 지난해 50% 안팎이었는데 최근에는 90% 이상까지 올라온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점유율 하락이라는 과거 숫자와는 다르게요. 빅테크 수주와 그리고 가동률 상승이라는 현재 지표들이 현재 반등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실제 수주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숫자로 찍히는 데까지는 사실상 시간이 좀 걸리는 시차가 있는 산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올해 파운드리 실적은 얼마나 좋아질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상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올해는 적자폭을 크게 줄이고 또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다라는 시선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주요 증권사들의 전망을 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그리고 시스템 LSI 사업부의 올해 영업 손실 전망치가 기존에 6에서 7조 원이었는데 이제는 2조에서 4조 원대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빠른 개선의 배경에는 총 2가지 정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주 증가입니다. 파운드리는 계약을 따내도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제 생산과 매출 반영까지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지난해 테슬라 그리고 퀄컴 등에서 확보한 대형 계약 물량들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에 녹아들기 시작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운드리 가격 인상입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TSMC가 올해 4나노, 5나노 이하의 공정 가격을 10% 안팎 인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난해 4분기부터 같은 공정의 가격 인상을 예고한 상황인데요. TSMC 생산 라인이 사실상 풀 가동인 상태이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이 죗값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환경들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올해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이 전년 대비해서 24% 정도 성장해서 약 2,18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 자체가 커지는 것도 삼성전자에게 현재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요약해보자면 지난해 확보한 수주 물량의 실적 반영과 그리고 가격 인상이 동시에 맞물리다 보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적자 탈출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4분기가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다라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잘하고 있었던 1위 경쟁사인 TSMC와는 어떤 격차를 좀 벌일 수 있을지 기술 경쟁력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경쟁력 키워가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삼성전자만이 할 수 있는 구조가 바로 핵심 경쟁력인데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우선 현재 전 세계에서 2나노 양산이 가능한 파운드리 기업은 삼성전자와 TSMC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TSMC 생산 라인이 아무래도 포화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고객사들이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됐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가 몇 안 되는 대안으로 현재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퀄컴과 AMD도 TSMC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현재 삼성전자와 협상 중인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고요. 여기다가 삼성전자는 원스톱 턴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세계 유일의 이런 솔루션을 바탕으로 AMD 같은 빅테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메모리 HBM4와 파운드리를 한 곳에서 조달할 수 있다라는 점들이 이 원가 절감과 공급망 안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조건으로 현재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테일러 팹은 올해 하반기 가동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미국 현지에서 생산과 공급이 가능해진다면 이런 지정학 리스크를 피하려는 빅테크들의 수요도 추가로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증권가에서는 올해 4분기 흑자 전환이 된다면 27년도에는 1조 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현재 전망까지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한 내용 먼저 좀 살펴봤고요. 오늘 넥스트 트레이드에서는 삼성전자 3% 정도 밀립니다. SK하이닉스도 3% 동시에 밀리면서 지금 20만 원과 100만 원 선에 대한 이탈은 이미 나타난 상황이다라는 부분까지 체크드리고요. 넘어가서 조선 쪽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이야기고요. 사흘 전에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LNG 운반선에 대한 소식이 같이 좀 전해지게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올해를 성과로 증명하겠다라는 어떤 강력한 의지가 보이게 된 자리였는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사흘 전에 이 삼성중공업은 경기 성남 판교에 정기주주총회를 열고요. 최성한 부회장을 사내 이사로 재선임하게 됐습니다. 같은 날 버뮤다 선사로부터 LNG 운반선 한 척을 3,779억 원에 수주했다는 공시까지도 함께 나오게 됐는데요. 이로써 올해 누적 수주는 총 12척 24억 달러로 연간 목표였던 139억 달러의 17%를 벌써 달성하게 됐습니다. 최성한 부회장은 주총에서 삼성중공업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춘 FLNG 쪽에서 이렇게 글로벌 표준화 모델을 개발하고 또 올해를 독자 LNG 화물창 적용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라고 직접적으로 밝히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스가 추진 기반을 단단히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강조하게 됐는데요. 우선 지난해 삼성중공업은 매출 10조 6,500억 원으로 9년 만에 연매출 10조 원을 넘어서게 됐고요. 또 영업이익도 72%가량 상승하면서 8,622억 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올해 매출과 수주 목표 가이던스는 전년 대비해서 각각 20% 그리고 76% 증가한 12조 8천억 원과 그리고 139억 달러로 굉장히 공격적인 성장 목표를 제시한 상태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고부가 가치 선박 중심의 이런 수주 기조를 이어가면서 지난해의 실적 반등을 올해는 더욱더 가속화하겠다라는 방향이 뚜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해 기세를 더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선업계 최초로 보면 로봇 배관 공장을 새롭게 좀 도입을 한다, 가동한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놨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설비일까요? 네, 맞습니다. 마치 조선소의 체질 자체를 좀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우선 삼성중공업은 지난 16일에 경남 함안에 있는 칠서공단에 배관 스풀 제작 자동화 공장인 파이프 로봇팹을 준공하게 됐습니다. 이건 조선업계 최초 사례이고요. 배관 스풀은 엘보나 티, 플랜지 같은 배관 부품들을 용접해서 만드는 중간 단계 제품인데요. 설계부터 물류나 정렬, 용접까지 이렇게 전 공정을 비전 AI와 또 로봇을 결합해서 자동화하게 됐습니다. 연간 10만 개의 배관 스풀을 생산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공기를 단축하다 보니까 균일한 품질까지 확보하게 됐는데요. 최성한 부회장은 이를 마스가 추진에서도 이 미국 수출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또 직접적으로 밝히게 됐습니다. 반도체나 AI 데이터 센터 같은 첨단 산업의 배관 공급망으로도 확장 가능하다라는 가능성까지도 함께 언급된 상황이고요. 다른 조선 3사도 함께 체크를 해보신다면 HD 현대도 현재 러그 제조 공정 자동화에 성공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오션도 2030년까지 자동화율을 공정별로 최대 7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계획도 현재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약해보자면 K조선 빅3가 AI와 디지털 그리고 로봇 전환이라는 3X 전략으로 이렇게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있고요.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려는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로봇이 조선 현장으로 좀 들어오는 모습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동 전쟁 리스크로 LNG 가격이 같이 좀 급등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죠.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도 지금 한 10일이면 LNG 동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한국에서도 비축하고 있는 비축량이 9일에서 10일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에서 특수 선종이 주목을 좀 받고 있다는데 어떤 선종일까요? 네, 말씀해주신 선종은 바로 FSRU고요. 이거는 바다 위에 가스터미널을 짓는 그런 선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FSRU는 해상에 계류하면서요. LNG 운반선으로부터 가스를 받아서 기화를 한 다음에 이 육상 가스망에 주입하는 부유식 저장 그리고 재기화 설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육상 터미널을 짓는데 보통 4에서 5년 정도 걸리고 있었는데요. 이것과 다르게 건조 직후에 바로 투입할 수 있다 보니까 이동식 바다 위 터미널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호르무즈 해역 위기로 카타르산 LNG 공급 불안이 커지다 보니까 최근 들어 유럽과 아시아 에너지 수입국들이 미국과 그리고 호주산으로 조달처를 다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FSRU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아시아 LNG 가격 지표라고 부를 수 있는 일본 한국마커 4월물이 중동 정세 격화 이전 대비해서 2배 이상 급등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현재 K조선 빅3는 이미 2029년까지 도크가
상당 부분 채워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공급자 우위 구조에서 이런 FS 얼류 같은 고부가 가치 선종 중심의 선별 수주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DS투자증권은 LNG 운반선 시장이 공급자 우위 국면에 진입했다고 하면서요. 선가가 올해 안에는 2억 6천만 달러 돌파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현재 분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중동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K조선에는 이런 FS 얼류 수요 확대 그리고 선가 상승이라는 두 가지 기회로 좀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정학적 위기가 오히려 K조선에게는 기회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2차 전지 LG 에너지솔루션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수요에 대한 캐즘 극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기업들에서는 다른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사업 다각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ESS고 LG 에너지솔루션에게는 또 효자 품목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올해 처음으로 ESS 매출이 전기차 배터리를 넘어설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권업계에 따르면 LG 에너지솔루션의 올해 ESS 배터리 매출은 12조 1천억 원으로 전기차 배터리 매출인 10조 2천억 원을 사상 처음으로 앞지를 전망이다라고 밝히게 됐습니다. 지난해 3조 740억 원이었던 ESS 매출이 이렇게 1년 만에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ESS 사업부의 영업이익은 AMPC 세액 공제를 포함해서 1조 8,500억 원 정도에 달할 전망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LG 에너지솔루션 전체 영업이익이었던 1조 3,46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고요. 또 영업이익률도 15%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반면에 전기차 사업부는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손실을 낼 것으로 현재 증권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두 사업부 내에서 명암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증권업계는 이렇다 보니까 김동영 CEO의 발언까지 함께 첨언을 해보자면 사흘 전에 있었던 주총에서 지금은 EV 측면에서는 위기이지만 ESS 입장에서는 기회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ESS와 신사업 비중을 현재 약 20%에서 40% 중반대까지 확대하겠다라고도 밝혔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때 아픈 손가락으로 불렸던 ESS가 이제는 전기차 배터리를 밀어내고 LG 에너지솔루션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완전히 자리를 바꾸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ESS 관련한 사업이 한때는 골칫거리였다가 이제는 효자 산업으로 바뀐 거다라는 건데요. 그렇게 바뀌게 된 배경도 함께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우선 3년 전의 결단이 지금의 성과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 결단을 자세히 들여다보자면요. ESS 사업은 10년 전만 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재 사고가 잇따르다 보니까 성장 동력을 잃게 됐고 그 빈자리를 중국 업체들이 빠르게 채워지게 된 건데요.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2017년 글로벌 ESS 시장의 70%를 나눠 갖고 있었지만 이후에 두 회사 모두 ESS 를 뒷전으로 미루게 됐습니다. 반전의 계기는 말씀드렸던 약 3년 전에 나오게 됐는데요. AI발 전기 부족 현상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ESS 수요가 급증할 거라는 이 판단 때문에 LG 에너지솔루션이 과감하게 설비 전환에 나서게 됐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나서라도 이 미국 공장을 ESS 라인 쪽으로 전환하려는 강공 전략을 택하게 된 건데요. 여기에 미국의 중국산 배터리 견제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 ESS 업체들이 미국 수출이 막히다 보니까 호재까지 함께 겹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LFP 배터리 기술력도 빠르게 끌어올려서요. 지난해 6월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서 LFP 기반의 ESS를 처음으로 양산하는 데 성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현재 북미에서 이렇게 비중국계 LFP 배터리를 대규모로 양산하는 유일한 업체가 됐고요. 이렇게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약해보자면 이러한 선제적인 투자와 그리고 중국 제재라는 두 가지 요인이 맞물리다 보니까 LG 에너지솔루션이 북미 ESS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로 현재 올라서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거기다가 LG 에너지솔루션은 지금 북미에다가 ESS 생산 거점을 계속 확보하고 있고요. 지금은 한 5곳까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올해 그러면 수주 계획은 현재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북미 5개 거점을 바탕으로 올해 역대 최대 수주를 현재 노리고 있습니다. 사흘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시간 홀랜드와 랜싱, 그리고 캐나다 넥스스타와 테네시 얼티엄 셀즈, 그리고 오하이오 혼다 합작 공장까지 이렇게 북미에서 총 5개의 ESS 생산 네트워크를 갖추게 됐다고 밝히게 됐는데요. 특히 미시간 랜싱 공장은 테슬라와 약 6조 원 규모의 대규모 공급 계약을 이미 체결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테슬라 메가팩 3용 배터리 생산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또 테네시 얼티엄 셀즈 공장에서는 기존 전기차 라인을 ESS 쪽으로 전환해서 올해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시 휴직했던 700명 직원도 현재 복귀할 예정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고요. 또 올해 말까지 글로벌 ESS 생산 능력을 60기가와트시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또 신규 수주도 지난해 기록을 더 넘어서는 걸 현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K배터리 3사 전체 공장 가동률이 지난해 모두 50% 아래로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R&D 투자는 오히려 3조 원을 넘어섰다는 점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기차 불황은 이렇게 단기 숙제로 두고요. ESS와 차세대 배터리 기술로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이고요. 또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약 140기가와트시 규모의 누적 수주를 확보한 만큼 이런 생산 능력을 얼마나 빠르게 확대하느냐가 아무래도 올해 실적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5개의 거점이 동시에 돌아가는 완벽한 또 사업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유가랑 LNG가 오르면서 대체 에너지가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ESS는 부각을 좀 덜 받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추가적인 랠리가 가능할 수 있을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잘 살펴봤고요. 이 시각 서울경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이정은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개장까지 9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는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일단은 윌러 연준 이사가 물가 불안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게 되면서 올해 금리 인하가 후반으로 미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자 국채 금리가 좀 크게 상승을 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매물이 출회되면서 3대 지수는 또 한 번 일제히 고개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분쟁 리스크는 낙폭을 계속 키우기도 했었죠.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은 일단 당시에는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돌게 되면서 양시장 상승 마감하기는 했지만 환율 1,500원이라는 벽에 가로막히면서 불안한 상승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혼란을 좀 자극하는 이슈가 들러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사실 좀 안도를 한가 싶었더니 또다시 약재가 터지고 있는데요. 지금 환율도 급등을 하고 있고 또 유가까지 급등을 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 최근에 국내 증시는 잘 버티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말 동안에 들려왔던 이제 이란과 또 미국의
이 갈등 결국 이제 좀 점점 이 전쟁의 규모가 좀 커지고 좀 장기화될 조짐들이 보이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흔들렸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의 특징으로 본다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난 금요일 날 매도가 굉장히 강했다는 거거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조 원 매도했고 그리고 기관 쪽도 역시 1조 원 정도 매도했는데 사실 매도를 한 그 자체가 결국은 이제 주말 동안에 또 이런 문제가 터질 수도 있다라는 이제 어떤 우려감들 때문에 회피 심리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결국은 계속 좀 호재와 뭐 기대감과 악재들이 계속 교체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전체적인 큰 방향으로 봤을 때 전쟁은 좀 장기화되고 있어요. 하지만 결론에 도달을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건 결론에 도달하는 시간도 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시장도 어느 정도의 또 내성과 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이 기반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3월 초에 주가가 폭락했던 그 당시의 흐름처럼 큰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좀 떨어졌을 때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어느 정도 좀 받쳐주는, 왜냐하면 기대감이 또 생길 거거든요. 그런 뉴스들을 또 기다리면서 시장이 반응을 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오늘 입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아침에 동시효과 시장의 시간에서의 흐름을 보면 코스피가 3% 이상 그리고 코스닥은 2%대 정도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시장의 분위기는 일단 오전에 장 출발하고 나서 추가 하락이 나오느냐 아니면 하락 이후에 또 곧바로 반등이 나오느냐, 이 부분에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월요일장이기 때문에 약간 오전장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불안감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어쨌든 상승장 안에 흐름들이 계속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는. 그리고 항상 빠질 때마다 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오전에 무리하게 투매에 동참할 필요는 저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전에 대한 부분도 어찌됐건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우리 시장은 좀 중심을 잡아가면서 그래도 위쪽의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렇다면 반도체 쪽의 뷰를 한번 좀 바라볼게요. 이 테슬라가 자체 반도체 생산 시설인 테라팹을 이제 구축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반도체 생산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슈들이 일단은 우리 국내 반도체 투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선제적으로 궁금한데요. 긴장감을 좀 늦출 수가 없는 내용인 걸까요? 원래 테라팹, 그전에 기가팹이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제 새롭게 규모를 좀 늘려서 테라팹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사실 얼마 전에 SNS를 통해서도 이제 공개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안에 뭐 이제 시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테라팹이라는 건 결국은 자체적인 그 반도체 칩을 생산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테슬라 쪽에서 파운드리 쪽, 이제 생산 쪽에서 이제 파운드리 쪽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제 TSMC하고 삼성전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TSMC 쪽이 의존도가 좀 떨어지고 그렇다면 이제 수주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분명히 있긴 해요. 하지만 지금 이 파운드리 쪽, 이 테라팹이라는 것도 결국 지금의 구상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막대한 자금들이 또 투자가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반도체 쪽에 대한 이 공급 부정 현상이 지금 나타나다 보니까 그래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이 테라팹이 시행이 된다, 이 기간도 그렇고 그건 성공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지금 시장에서 많이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지금 당장 삼성전자의 주가에 뭐 영향을 받거나 저는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시행되기까지의 일정 기간 소요 시간도 충분히 필요하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장은 좀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물론 영향은 좀 받을 수 있겠지만 단기간에 직접적인 그런 충격은 가해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무래도 오늘 시장 변동성을 피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반도체 투톱도 지금 프리장에서 4%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SK하이닉스는 결국 100만 닉스를 이탈한 흐름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어떤 뷰는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구간에서 접근 기간 그리고 기준이 좀 궁금해요. 선제적으로 지금 구간에서도 접근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조금 더 나은 진입 시점을 기다리는 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뭐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또 많은 종목들이 이제 반도체 쪽이고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대한 사실 그 포모 현상 때문에 지금 막 접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사실 최근에 이제 이 3월 초에 주가가 급락했던 시점하고 지금의 가격하고는 상대적으로 좀 오르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고점에서는 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격에도 좀 접근이 가능한가 이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미국과 이란의 이 전쟁 리스크가 사실 어떤 식으로 터질지가 전개될지가 아직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주말을 통해서 얘기가 나왔던 건 지금 이란 측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개방을 해라라고 이제 오퍼를 놨고 만약 그러지 않으면 그럼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에너지 인프라 쪽을. 그런데 지금 이제 이란 쪽에서는 적국의 선박을 제외하고는 이제 개방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과거에도 이란에 공격하기 전에 몇 시간 안에 뭐 어떤 얘기를 했지만 그 전에 그냥 공격을 해버렸던 적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방심을 또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오늘장 월요일장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뭐 강력하게 뭐 삼성전자가 밑으로 밀렸다가 플러스로만 전환시킨다. 뭐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 악재를 좀 빨리 해소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가능할 수는 있어요. 단기로 좀 시세가 그만큼 재료들, 악재를 딛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밀리고 나서 힘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는 좀 지켜보고 내일 시간이 이제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시간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좀 내일장 정도를 한번 보면서 접근을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만약에 접근한다면 말이죠. 오늘보다는 내일장을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안개 속에 있는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 이후에 좀 우리 반도체 투톱이 낙폭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가를 좀 봐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관망을 하는 자세가 좀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 개장문 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23일 월요일 우리 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이 트럼프의 최후 통첩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게 되면서 전운이 다시금 짙게 깔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우리 시장은 환율과 금리 그리고 물가까지 이 삼고 압박까지 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일단 변동성은 장 초반에는 피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또 봤듯이 우리 시장이 점점 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후반으로 가면서 얼마나 낙폭을 줄여나갈지 그렇다면 반등까지도 가능할지 우리 증시의 방패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우리 시장 분위기 지수 상황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낙폭이 좀 짙게 나오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48%로 5,500선까지 떨어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2.8%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28선에서 움직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움직임 코스피 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개 종목 모두 파란불 띄고 있고요. 일단 앞서 언급드렸지만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락폭이 4%대로 좀 큰 상황입니다. 하이닉스는 조금 더 떨어지고 있는데요. 20만 전자 그리고 100만 닉스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5%대의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현대차 그리고 LG엔솔은 모두 3%대의 낙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삼성과 하이닉스 쪽에서는 그래도 HBM 관련해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LG엔솔 쪽에서도 ESS 관련해서 의미 있는 진전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드리면서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삼천당 제약은 강력합니다. 프리장에서는 3%대의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지금은 1.98%, 2% 가까운 오름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경구용 인슐린에 대한 임상 본격화로 인해서 금요일에 시가총액 1위로 등극을 하게 됐었죠. 약세장 속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삼천당 제약입니다. 하지만 남은 4가지 종목들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형제들은 4%대의 하락세,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4.1% 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한 5%대로 낙폭이 좀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상황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인데요. 개인들은 오늘도 코스피에서 담아가는 흐름을 택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도 외국 기관의 매도세가 좀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코스피가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일단 오늘도 메이저 주체들은 물량을 던지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3천억 원가량 담고 있네요. 자, 코스닥 매매 동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홀로 사자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의 마지막 흐름과도 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개인과 기관은 현재 코스닥에서 물량을 던지면서 동반 매도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장 분위기 좀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예상대로 하락 출발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라든지 그리고 시총 상위 업종 자체가 지금 다 빠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하지만 이 가운데서 좀 올라가는 종목들도 이제 눈에 보이긴 해요. 뭐 삼성 ENA라든지, 지금 에너지 관련 쪽에서는 SOE라든지, 하지만 올라가는 종목들을 사실 찾아보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주가는 어쨌든 이제 투매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고, 시장은 이제 오전장보다는 사실 월요일장은 오후장 분위기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오전엔 불안감이 나왔을 때 당연히 던질 수밖에 없고 매수도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의 그 매도 규모, 현재로서는 외국인들이 2,400억 정도를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팔고 있다라는 건 금액면을 본다면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이제 시작과 동시에 판 거기 때문에 이 금액을 이제 매도를 넓혀가느냐 아니면 매도를 줄여가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기관 쪽에서 1,5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지난주 금요일 날의 어떤 이제 시장에서 분위기도 외국인 기관들이 팔았거든요. 하지만 외국인 기관이 이제 매도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주가는 조금 올랐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기관이 뭐 매수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갔던 그런 장보다는 오히려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이 잡힌 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어쨌든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이런 과정에서도 순환매는 분명히 돈다라는 거고,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인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지만 오후장 부분에서는 분명히 또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도 좀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 쪽으로 외국인들이 또 눈을 돌리고 있는 건 그만큼 코스닥 종목들이 좀 많이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가 매수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 안에 뭐 코스피 시장 안에서도 역시 저가 매수로 인해서 또는 이제 순환매로 인해서 올라오는 종목들도 좀 있을 거니까 지금 오전장에 역시 뭐 주가가 떨어졌지만 후반부에는 저는 오늘 오히려 낙폭을 좀 줄여주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상승하는 종목을 찾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85개의 종목만 상승불을 켜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들여다보면 역시나 또 강한 게 바로 에너지 쪽입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에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개방은 수주의 시간이 좀 소요될 것이다라고 전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결국에는 그렇다면 오늘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신재생 쪽에 대한 트레이딩은 연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이런 이제 뉴스 때문에 결국은 사실 뭐 재고 원유를 지금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축량 자체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나라들이. 네. 거기다가 또 L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유할 수 있는 비축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봉쇄가 되고 좀 장기화되게 된다면 당연히 유가는 더 올라갈 거고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은 더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라고 했을 때 이란 쪽에서의 반응이 뭐 되게 강경했다라기보다는 적국을 제외하고는 이제 봉쇄 조치를 해제했다라고 얘기가 나왔다는 건 그러면 결국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도 사실상 이제 완벽한 봉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예상보다 뭐 이 기간이 길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뭐 지금으로서는 사실 주가라는 건 선반영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 종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결국은 유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은 차익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빠지겠죠. 하지만 장기화된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란 쪽의 반응을 좀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뭐 48시간은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요.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란 쪽에서의 반응을 보면서 좀 대응하시는 게 전 좋지 않을까. 지금 좀 더 길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지금 들어간다는 건 사실 되게 불확실성이 크고, 그 다음에 리스크가 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지금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도 우리가 함께 유념해야 된다라는 점들을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을 접근할 때 함께 고려하면서 좀 전략을 세워야 할 듯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사실 프리장에서는 이 건설주들이 움직이는 모습도 나왔는데 지금은 좀 하락권에 다시 들어간 모습입니다. 원전이 사실 지금 이 국면의 수혜주로 부상하게 되면서 건설까지 같이 이 흐름에 탑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건설 쪽에서는 후발주자들이 최근 들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GS건설이라던가 DLENC 같은 그런 종목들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볼 만한 메리트가 좀 충분히 있는 걸까요? 일단 건설주들이 최근에 올라가게 된 배경에는 원전 쪽이 굉장히 좀 강하죠. 그리고 그 건설주들이 이제 다른 주들이죠. 이제 현대건설이 사실 거의 독보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건설주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갔던 건 지금 이제 결국 건설사들이 미국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결국 이제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소식과 함께 이제 이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원전주 같은 경우 이제 원전에서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미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들도 당연히 투입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수혜가 또 가능할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제 건설사들의 경우에는 사실 현대건설이 그동안 또 많은 이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올라왔던 거고, 지금 다른 종목들이 더 많이 최근에 시세가 나오고 있었던 건 결국 이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가 매수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 유입도 분명히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건설주들이 무작정 뭐 다른 지금 뭐 GS건설이라든지 또는 DL 쪽에 대한 이 이제 얘네가 최근에 좀 강하다고 해서 이쪽으로 계속 보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사실은 이제 원전 관련 주로서 고루고루 보셔야 된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갔던 거고요.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건설 쪽에서 원전 쪽 뭐 기대감으로 본다면 현대건설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일단 많이 올라간 이 상황에서는 어쨌든 올라갈 때 따라붙는 건 좋지는 않아요. 또 조정이 있을 거고 차라리 그때 조정 시의 종목들을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뭐 GS건설이나 DL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움직임이 수급이 이동했던 것뿐이지 여전히 그래도 우리가 대장격 이 안에서는 현대건설에 대한 뷰는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움직임 살펴봤을 때 강했던 종목을 하나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삼천당 제약이 오늘 장에서 정말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에 경구용 인슐린을 바탕으로 코스닥 시총 1위에 등극하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바이오 쪽에서 어디를 메인으로 삼아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삼천당 제약은 비만 치료제 테마도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이쪽을 봐야 하는지, 아니면 코스닥 액티브 ETF 안에서 편입된 비중이 많은 것들을 봐야 하는지, 혹은 이제 4월에 예정되어 있는 학회, 여기에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을 봐야 하는지 어디를 보실까요? 제약바이오주들이 사실 고민이 되게 많아요. 네. 일단 지금 삼천당 제약이 코스닥 시총 1위까지 올라왔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최근에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경구 인슐린 쪽에 대한 이제 임상 기대감이 이제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 우리가 비만 쪽 치료제 쪽 시장을 본다면 미국에서도 대표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업들도 최근에 주가가 좀 이제 부진해요. 그 이유가 비만 치료제 시장이 이제 결국은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또 가격도 또 인하되고 있으니까 이런 우려감들도 분명히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의 우리가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본다면 사실 우리가 코스닥 시장은 시가총액 1위가 좀 많이 이제 바뀌는 편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어떤 이슈로 인해서 뭐 제약바이오주들이 이제 시총 1위를 탈환하고 또 바뀌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과거의 종목들의 흐름을 봤을 때는 코스닥 시총 1위까지 올라갔다가도 이제 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천대형 제약은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왔고 지금은 이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결국 시장은 또 저가 매수 쪽으로 분명히 또 수급이 돌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재료가 있는 종목들, 지금은 재료가 좀 반영되지 않은 지금 저가 안에 있는 종목들이 결국은 이제 시장이 올라갈 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들을 따라붙지 마시고 밑에 아래에서 결국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좀 사놓고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저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러한 가운데 지금 코스피가 좀 급락세가 좀 커지다 보니까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네요. 우리가 이 전쟁 첫 주와 둘째 주 안에 이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국면들을 좀 많이 마주했다가 시장이 그래도 민감도를 둔화해가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오늘 좀 변동성이 좀 다시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다시 앞서서 바이오 쪽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여전히 뷰를 좀 유지해야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반대되는 국면으로 일단 하이브를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좀 큰 낙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토요일에 광화문에서 컴백이 좀 진행이 됐었죠. 공연을 보였었지만 당초 예상했던 인파보다는 좀 한참 밑도는 그런 관람객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것들이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왔다라고 좀 봐야 되는 건가요? 실망 매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넷플릭스를 통해서 저도 공연을 봤거든요. 네. 그런데 음향도 되게 좀 약간 생각보다는 좀 이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실제 인파도 예상보다 좀 덜 몰렸다라는 건 기대했던 것만큼은 좀 크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실망감은 분명히 지금 이렇게 주가의 하락으로 분명히 이어질 수밖에 없고, 하지만 이제 앞으로에 있을 그 파급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아직 좀 별개입니다. 앞으로 콘서트라든지 이런 공연들을 통해서 벌어질 수 있는 수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또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으로 좀 이제 재료가 좀 악재가 좀 반영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실패했다 이런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뭐 좀 지나면 저가 매수의 가능성, 이제 저가 매수로 또 공략이 또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실망감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준다면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로 저는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공연으로 인해서 단계적인 실망 매물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음과 동시에 여전히 하이브를 필두로 엔터주가 기지개를 펼 수 있는 국면까지 우리가 계속 기대는 걸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 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미 지난주 금요일에 사실 많이 떨어져서 예상은 했죠. 코스피 야간 선물이 4% 정도 하락을 했고 한국의 투자는 EWY도 6% 넘게 하락을 한 상황이라 오늘 초반에 좀 부침이 있겠거니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코스피가 매도 사이드카 발동될 만큼 일단은 좀 크게 내리고 있고요. 5,500선까지 주저앉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여쭤볼 텐데 사실 오늘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장 초반 분위기긴 한데 오후장에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가장 큰 변수 요인이 좀 되는 부분이 이란 지정학 리스크 장기화를 좀 넘어서 그렇죠. 48시간 최후 통첩 관련된 네. 이슈가 있죠. 이 부분은 지상군 투입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중동 전쟁의 이 확전 양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재차 수급적인 어떤 노이즈로 좀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미국의 시간의 선물 지수도
보합권에서 하락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일단 대체적인 어떤 기조가 투심을 좀 억제시키는 어떤 영향들이 재차 좀 이어지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에 관련된 이슈가 좀 변수 요인으로 좀 부각이 됐어요. 뭐 적대국을 좀 제외하고 통과를 허용하겠다 이런 뭐 보도가 좀 있었지만 명확하게 그 적대국의 범위가 좀 어디까지인가 이제 그 범위가 좀 난해한 그런 상황이고 대체적으로 48시간 안에 이제 지상군 투입을 통해서 오히려 전쟁이 장기화가 좀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수급적인 어떤 우려감으로 재차 좀 확산되고 있는데 좀 반대로 좀 해석하면 오히려 해당하는 협상 여지가 좀 남아있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해당되는 어떤 메시지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변수 요인에 따라서 시장의 상황들도 이제 빠르게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는데 일단 뭐 전체적인 기조는 뭐 새로운 어떤 이슈가 좀 부각됐다기보다는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란의 지정화 리스크가 해소가 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 변수 요인, 우발적인 요인이 재차 수급적인 어떤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게요. 일단은 쉽진 않아 보입니다. 48시간 말씀 주셨는데 이게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 8시 44분 요쯤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나오는 뉴스들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란 쪽에서는 미국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은 군사 공격에 대한 타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위험 수위를 계속 서로 끌어올리는 상황이라서 일단 부담은 좀 있어 보이고요. 또 일각에서는 거의 협상 막바지에 왔기 때문에 서로 지금 힘겨루기를 극한까지 몰고 가고 있는 거다라는 긍정적인 시각들도 있긴 합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조금 더 우세를 한 것 같긴 합니다. 환율에 대한 부담도 대표님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거의 이제 1,500원 선에서 문을 열기 시작한 게 또 최근 며칠 동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어느 정도 좀 내려올 때까지는 우리가 수급에 대한 불안정성은 어느 정도 좀 감내하고 가야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 환율의 상방 원인이 좀 됐던 부분은 유가 연동이 가장 컸던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 일단 전체적으로는 뭐 이란 지정화 리스크에 따른 수급 변동, 그래서 이제 글로벌 채권에 대한 어떤 매도세도 굉장히 좀 빠르게 좀 나타내주고 있고 이게 국내 기조에는 이 원화 강세 기조를 좀 더 끌고 가는 그런 배경이 좀 됐는데 일단 뭐 정부가 환율 방어에 대한 노력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500원대 초반이죠. 1,503원 3전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 이전보다는 환율의 이 하방보다는 이제 상방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높아지는 부분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좀 장기화가 될 경우에 환율이 재차 1,500원대 초반에서 뭐 중반까지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우려스럽다. 이렇게 좀 평가 좀 되고 있고 이런 기조가 지금 수급상에서도 이제 빠르게 좀 나타내주고 있는데 코스피 기준에서 보면 외인의 매도세가 3월 현재까지 20조 원대, 20조 3천억 정도에 대한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1월 누적으로 봤을 땐 거의 이제 50조 원에 좀 육박하는 매도세가 재차 좀 이어지고 있다. 이 부분이 3월 달에 좀 더 집중됐던 그런 원인들은 전반적인 어떤 수급 기조가 뭐 국내 증시가 그만큼 단기적으로 과열됐던 양상도 좀 있었고 여기다 해서 이란발 리스크가 전체적인 어떤 이 투심을 좀 억제시켰던 과정에서 환율까지 상승하다 보니까 외인의 매도세가 조금 더 좀 확대되는 그런 배경이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관건은 뭐 역시나 지정화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는 시그널들이 좀 명확해진다면 환율도 1,400원대 중반까지는 좀 빠르게 내려올 수 있는 여지는 좀 남아있다. 다만 좀 이 부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부분들보다는 현재 중동발 영향으로 인한 단기적인 어떤 반영 정도 좀 해석이 좀 되고 있고 이 부분이 뭐 장기화가 좀 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뭐 6개월 이상 좀 된다든가 국내 뭐 원유 수급 자체가 좀 불가능한 그런 경제가 일시적인 어떤 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극단의 어떤 상황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아니라면 환율의 단기적인 어떤 상방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500원은 움직임이 이 안에서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 연이틀 종가로 1,500원 선을 유지를 한 게 사실 2009년 3월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 오늘 개장도 1,500원 선에서 문을 열기는 했습니다. 오늘 고가가 1,505원 10전까지 나온 상태라서 종가까지 좀 보셔야겠지만 안정적으로 1,400원 후반대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테마들 주목해 보면 좋을지 열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같이 열어볼 건데요. 오늘 시장에서 사실 오르는 쪽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나마 찾아본다면 방산으로 연결을 좀 지어서 전쟁과 관련한 쪽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비료, 사료, 해운 뭐 이런 쪽으로 좀 더 강세 보이고 있고요. 흥구석유 같은 뭐 LPG, 가스 쪽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서는 사실 오르는 쪽이 많지는 않긴 한데 세 번째도 일단 같이 열어볼게요. 원전이긴 하고요. 유가가 오르고 가스가 오르면 대체 에너지 쪽을 찾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효율로 따졌을 때는 가장 높은 쪽으로는 원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기회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개장 초반 대비해서 갑자기 올라오는 섹터가 또 보여요. 광통신 이쪽이 다시 올라오는데 빛과 전자가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묶여 있고요. TMC 같은 종목도 20% 상승불 현재 켜져 있습니다. 지금 개장한 지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광통신, 광케이블 이쪽으로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 챙겨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방산 그리고 전쟁 관련한 리스크가 오늘 시장에서는 가장 주된 섹터일 것 같아서 이쪽에서 중심 잡고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해운이 가장 눈에 띄긴 합니다. 대표님, 그럼 약간의 이쪽은 풋 종목적인 성격으로 우리가 끌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테마성으로 자주자주 이용을 하긴 하지만 일단 이러한 공습의 장기화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험적인 측면에서 포트를 좀 꾸려가 봐도 괜찮을지요? 사실 뭐 장기화가 된다는 게 명확하다면 사실 진입을 좀 하는 게 맞죠. 다만 우리가 그 변수의 요인들이 좀 많기 때문에 역시나 해운주의 수급의 연속성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특히 흥하해운이 19%대 상승, STX 그린로직스가 3% 상승. 그 이외에 뭐 HMM이나 페노션의 경우에는 4%대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모든 해운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수급 이슈가 좀 반영된 것이라기보다는 흥하해운 같은 종목들의 테마성 수급으로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중요하게 연동해서 봐야 될 부분들은 일단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일어났고 이 부분에 연계된 해상 운임 지수가 과연 얼마큼 올랐을까. 일단 뭐 한 2주 전 데이터를 봤을 때 3월 초 이란 지정화 리스크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해운주의 운임 영향은 사실상 뭐 그렇게 좀 크게 좀 작용되지는 못했는데 최근 수치를 보면 유조선 WS 운임지수의 경우에는 사실 뭐 2월 대비해서는 한 50% 정도 상승한 것이 맞기 때문에 가파른 상승세가 좀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와 뭐 BDI 운임지수, 벌크선 운임지수의 경우에는 한 2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전의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이전 고점을 좀 경신하는 뚜렷한 해상 운임의 반영 효과는 좀 아직은 좀 미지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우리가 과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개전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해상 운임 지수에 대한 어떤 등락폭이 지정화 리스크에 따라서 같이 좀 움직였던 현상들 이전에 2023년도에도 이란과 뭐 이스라엘에 관련된 미사일 공습 이후에 관련된 어떤 이슈가 다시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 때문에 선별적으로 좀 움직여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해상 운임이 연속성 있게 꾸준히 좀 상승했던 것들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가 조금 더 장기화가 좀 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뭐 우회 경로로 인해서 해상 운임에 대한 비용이 좀 증가되거나 또는 물류 비용이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은 현실화가 좀 됐다. 다만 이 부분이 일단 실적에 연계된 효과들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면 장기화라는 단서가 좀 필요한데 현재는 이 리스크로 인해서 그 수급적인 어떤 기대 요인을 좀 반영시키면서 주가 좀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적인 접근보다는 차라리 오늘같이 좀 많이 빠진 날은 일단 뭐 대형주 중심의 시총상위주 중심의 펀더멘탈이 견고한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연결져서 좀 가보긴 할게요. 그러면 전쟁 리스크 속에서 오늘 이런 쪽 작은 테마들보다는 오히려 흔들리는 대형주 중심의 총 상위단 보자라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 상대적으로 볼만한 쪽으로 보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반도체 투톱은 기본적으로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또 같이 좀 포함해서 본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4월부터는 1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정부 정책 의지가 좀 담긴 저 PBR 관련 종목들 특히나 일단 뭐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든가 PBR이 상대적으로 좀 그동안 낮았던 제한이 됐던 원인 중에 좀 가장 큰 게 뭐 지배구조에 관련된 재편, 승계구조에 관련된 이슈 때문에 사실상 지주사의 가치가 일단 외형 가치 대비해서 청산 가치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의 주가로 좀
형성이 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정상화가 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 요인들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상속세법 개정을 통해서 PBR을 뭐 최소 미니멈 기준에서 0.6배, 0.7배 수준으로 좀 적용한다면 그 미만인 PBR 기업들은 그 자체를 유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가치가 다시금 좀 정상화되면서 주가 좀 올라야 되는 그런 현상들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하고 장기적 기대 요인들보다는 일단 지주사 가치는 점진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우상향한다는 관점, 이란의 지정학 리스크가 끝나고 주가가 대체적으로 좀 정상화되는 국면에서 지주사의 가치는 조금 더 크게 주목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주사를 좀 선별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는 PBR이 한 배 미만 안에서도 0.7배에서 0.7배 정도 미만 정도에 해당되는 굉장히 좀 낮은 PBR을 보유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재차 이 관심 있게 우리가 좀 편입을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해보겠고요. 실적 시즌을 좀 염두해서 1분기에도 실적 호조가 좀 예상되고 있는 반도체를 비롯해서 뭐 반도체 소부장주 종목들.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주 종목들의 1분기 실적 추정치도 재차 좀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작년과는 좀 다르게 올해는 전체적인 어떤 이익 기조, 특히나 영업이익률을 크게 좀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유효하기 때문에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주, 지주사 종목들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지금은 우리가 전쟁 리스크 때문에 가려져 있지만 사실 이제 4월 들어가면 어닝 시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작이 이렇게 눌렸을 때 오히려 실적 시즌에서 호조를 보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좀 가려서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테마가 원전이긴 한데 원전 넘어가기 전에 오늘 광통신 이쪽으로 좀 통신 장비 쪽으로 시세가 나고 있어서 질문 하나 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 빛과전자가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오늘장 안에서 이렇게 통신 장비, 광통신 관련한 종목들이 오르는 이유를 어디서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까요? 급등세, AI도 전반적으로 좀 눌리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석을 좀 붙여봐야 될지 궁금해요. 네, 일단 오늘 사실 뭐 수급 빈 곳에 개별적인 이슈가 좀 몰리는 거죠. 사실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게 된 것은 일단 데이터 센터의 구조적인 변화, 특히나 엔비디아가 이번 GTC 2016에서 기술에 대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차세대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구조적인 데이터 센터의 어떤 효용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전기 기반의 전기 기반의 인터커넥터를 빛, 광원을 이용한 인터커넥터에 대한 패키지 공정을 좀 전환하겠다. 이게 뭐냐면 전기 신호를 활용해서 칩을 만들다 보니까 전력 소모가 높고 데이터의 어떤 전송에 대한 처리 속도가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발열 이슈가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전기 신호가 아닌 이제 광원을 활용할 경우에 오히려 데이터의 전송 처리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지는 부분들, 전력의 효율도 크게 좀 개선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구현이 지금 당장의 어떤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네. 개발 방향성들을 좀 확정해 있고 이게 2028년도 이후에 뭐 출시된 칩에 좀 적용될 수 있는 부분, 특히나 브로드컴이 CPU 스위치를 내년도 이제 상용화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 광통신, 통신업계에서 통신 인프라에 관련된 어떤 구축 수혜가 업황이 좀 굉장히 그 투자가 좀 지연됐고 업황 불황이 좀 장기간 좀 이어지면서 실적이 좀 훼손됐던 통신주들이 오히려 일단 AI 데이터 센터양 이 광 인터커넥터 관련된 어떤 개별적인 어떤 이슈가 오히려 이 사업의 어떤 포트폴리오 확대 관점에서 기대 요인들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다만 오늘 시세에 대한 흐름들을 보면 네.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빛과전자라든가 TMC, 대한광통신 같은 몇 개 안 되는 기업들이 맞아요.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요. 대체적인 전통적인 어떤 통신 종목들은 오늘 쉬어가고 있는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은 일단 광통신 기업들 안에서도 선별적인 개별적인 어떤 수급으로 부각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일단은 전통적으로 보통 통신주가 시장을 방어하는 역할을 해주긴 하는데 전통적인 통신주, 우리가 통신 3사 같은 경우에는 다 3에서 4% 정도 내리고 있는데 반대로 광통신, 광케이블 이런 쪽으로 시세가 좀 일부 종목들 좀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오후장까지의 흐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번에는 원전 쪽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랑 가스가 같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대체 에너지 쪽으로 주목도가
우려가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안에서 대체 에너지 쪽, 효율이 높은 쪽 하면 원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이 안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는다면 앞으로 시장에서는 어떻게 좀 잡아가야 될까요? 네, 오늘 원전주도 같이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최근에 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관련된 리스크가 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최근에 강했던 게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과 맞아요. 뭐 풍력, 그다음에 원전. 사실상 이 화석 연료를 좀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는 이 원전이 좀 사실상 좀 대안으로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글로벌 정책 기조를 보더라도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뭐 유럽이 그 이전에 탈원전 맞아요. 정책을 펼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일단 뭐 전기 요금이 굉장히 좀 급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확장 정책으로 모두 다 효용성 있는 전력 수급을 하기에는 구조적인 좀 한계가 좀 있었고 이 부분을 이제라도 친원전 정책으로 좀 회귀하는 그런 어떤 정책들이 좀 구체화 좀 되는 부분들. 특히나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에는 뭐 대형 원전의 도입 기수가 좀 증가되고 있고 유럽의 일부 주요 국가들은 SMR에 대한 도입을 구체화됐다는 관점에서 일단 외형이 확장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한 좀 산업의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는데 여기 대해서 사실 뭐 미국의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확장적인 어떤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란 이 부분은 뭐 2월달 경우에는 뭐 국내 관세 한 25% 정도 뭐 상향을 하면서 한국에 대한 뭐 원전 부분 선제 요청도 있었죠. 뭐 네. 투자에 관련된 선제 요청도 좀 있었고 최근에 뭐 일본의 경우에도 2단계 프로젝트에서 맞아요. 원전 부분을 좀 포함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1호 부분을 확정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다소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아마 사실상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는 사실 한국 원전이 제시될 또는 뭐 채택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는 관점에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203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뭐 미국 안에 대형 원전 프로젝트가 좀 많습니다. 10개 정도가 대형 원전에 대한 도입이 좀 구체화가 좀 되고 있고 최근에 테라파워가 SMR에 대한 착공 승인을 좀 받았죠. 뭐 표준 설계 인증은 뉴스케일 파워가 좀 먼저 시작을 했는데 뉴스케일 파워, 뭐 테라파워라든가 엑스에너지 같은 SMR 개발사들이 올해 상반기부터 이제 SMR 프로젝트를 좀 구체화됐던 부분들, 국내 원전 기업, 원전 밸류체인 기업들에 대한 상당한 수혜로 좀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감들보다는 프로젝트가 좀 구체화될 수 있는 영역들은 실적이 연동되는 충분한 수주 성과는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원전도 좀 쉬어가고 있기는 한데 장기화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주목해 볼 만하고 대미투자특별법이나 일본에서 SMR 관련해서 투자를 확정 지은 걸 보면은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은 좀 충분히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8시에서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원전 안에서도 특히나 건설주가 최근 들어서 주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이제 건설사가 가져가는 포션들도 꽤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한 것 같긴 한데 원전주 내에서 잘 가고 있는 건설주를 주목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기존에 원전하면 두산 에너빌리티, 고 밸류체인들이 있었는데 거기를 주목해야 될지 궁금할 것 같거든요. 최근에 원전주가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한전기술 같은 뭐 설계 기업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주기기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 탄력도가 이전보다는 좀 다소 좀 떨어진 둔화됐죠.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원전 건설주들 특히나 뭐 삼성물산 같이 지주사 관련된 이슈 때문에 상승했던 종목들 이외로 네. 보면 뭐 GS라든가 최근에 뭐 DLENC 네. 같은 기업들이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굉장히 최근에 수급 탄력도가 좀 좋지 않나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는데 단순하게 이 부분은 원전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됐던 부분들 상대적으로 좀 수급이 덜 몰렸던 건설주들이 오히려 좀 주목받게 된 배경이 좀 됐다라고 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가 구체화될 수 있는 부분은 23일 뭐 현지 시각 23일이죠. 한미 연맹 소속 위원들이 미국 좀 방문해서 뭐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원전 산업을 제한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된 성과도 기대 포인트가 좀 되고 있지 않나. 다만 EPC 관련된 업종이 좀 주목받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일단 수주 성과에서 가장 크게 실적으로 좀 연동될 수 있는 부분이 건설 부분이죠. 시공과 설계 그다음에 자체에 대한 어떤 조달 일단 뭐 조달이라든가 뭐 감리 운영까지 좀 총괄하는 EPC 업종들에 대한 수혜가 좀 예상될 수 있는데 설계 부분은 뭐 건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한전기술이 독보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이외에 관련된 어떤 시공 부분들은
일단 뭐 대형 원전이라든가 SMR에 관련된 수주 이력,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강점을 좀 부상될 수 있는 여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원전 부분이 확정되고 추후에 미국 진출이 본격화되는 그런 구간이라면 충분한 어떤 실적 연동 성과를 좀 나타내 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보면 개별적인 요인에서 뭐 해외 수주 성과로 컨소시엄 형태로 좀 참여를 하죠. 체코의 경우에는 대우건설이 참여한 이력이 있었고요. 과거 아랍에미리트 뭐 바라카 원전의 경우에는 현대건설이 EPC 단독 수주 좀 했었고, 네.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미국 안에서에 대한 어떤 협업이 굉장히 좀 크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성과적인 측면들은 향후에 뭐 유럽이라든가 뭐 아시아권 그 이외에 뭐 미국에서에 대한 확장적인 부분들 감안해 보면 수주의 어떤 연동 성과들은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 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원전 안에서 특히나 요즘 건설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배경 속에 하나가 또 저 PBR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잘 갔던 현대나 대우를 제외하고 금요일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GS건설이나 DLNC 같은 경우에는 PBR 기준으로 0.56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현저한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부분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원전주 안에서 대표님께서 어떤 종목을 좀 주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건설주 안에서 현대건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많이 올랐지만 그럼에도 그러니까요. 불구하고 수주의 연동 성과가 가장 크게 좀 기대되는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바라카 원전에 대한 시공 이력을 좀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전체적인 수주 성과로 보면 국내 1위의 EPC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뭐 미국의 홀텍과는 2021년도에 이 EPC 독점 계약이 좀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12월에 미국 에너지부가 홀텍을 SMR 대상 지원 기업으로 좀 선정을 했기 때문에 올해 프로젝트에 관련된 구체화된 일정 부분들, 연동 성과 부분들은 현대건설의 어떤 수주 낙수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겠고, 전체적인 어떤 기조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뭐 EPC 관련된 레퍼런스 부분에서는 국내에서는 가장 크게 좀 주목받을 수 있는 부분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2월 27일 기준에서 보면 52주 고가에 대한 흐름이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정화 리스크가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추세선은 뭐 잘 유지가 좀 되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 이제 현재 4.7%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시장 상황들을 좀 고려해 보면 오늘의 조정은 좀 그러게요. 그렇게 좀 크게 수급 이탈로 좀 보여지진 않고요. 오히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유하다는 점, 이 부분은 막연한 기대감들보다는 미국 안에서에 대한 역량이라든가 수주 성과와 좀 연동될 수 있는 가장 큰 배경이 좀 된다면 현대건설의 올해 점진적인 어떤 주가 상승 부분들은 조금 더 부여가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막 5, 6%씩 떨어지는 것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주가 방어가 좀 되고 있는 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짧게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지금 재건에 대한 이슈도 건설주한테 붙어 있긴 합니다. 러우도 그렇지만 네타냐후가 조기 종전을 금요일장에서 시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뉴스는 조금 보셔야겠지만 만약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재건까지 이슈가 붙어줄 가능성이 있다면 이걸 중소형주까지 조금 더 확장해서 봐도 괜찮을까요? 중소형주에 대한 재건보다 이게 재건의 타깃이 어딘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네. 종전 이후의 재건이면 사실 장기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뭐 건설에 대한 수요가 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최근에 이란 리스크의 경우에는 뭐 중동 주요국들의 플랜트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파기가 됐죠. 네. 이 부분에 대한 복구 부분들은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오히려 좀 기회 요인들 좀 될 수 있지 않나. 뭐 중동의 사실 플랜트 기업의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 플랜트 수주 부분들은 최근에 뭐 카타르의 뭐 헬륨 공장이 좀 파괴됐다. 뭐 맞아요. 가스전 일부, 뭐 원유의 어떤 저장 탱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피해가 좀 확인됐던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보면 플랜트 구축에 관련된 1차적인 어떤 복구가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겠고, 이스라엘 자체의 뭐 주택 복구의 부분들은 네. 자체적인 어떤 기간 안에서 좀 해소가 좀 가능한 수준이 아닐까. 그 전쟁의 어떤 기간이 좀 그렇게
길었던 구간이 아니라는 점 좀 감안해 보면 네. 오히려 좀 플랜트 부분들이 조금 더 수혜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러우 재건이냐 혹은 이란 공습에 따른 재건이냐 이 구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환율이 계속 오르네요. 지금 1,509원, 1,509원 70전이 지금 고가입니다. 거기까지 서치가 좀 나온 상황이라서 환율까지 같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과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서수진 앵커. 네, 이 시각 시황센터입니다.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시장은 이 유가의 대안을 찾기 시작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수혜를 받은 종목을 탐색하는 모습입니다. 우선 전거래일 미국이 이 이란의 지상군을 투입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라는 보도에 뉴욕 증시의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시작이 좋지는 않은데요. 코스피는 장 초반 급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지금 장에서는 5%대 빠지게 되면서 5,476선에서 거래 진행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4% 정도 하락하면서 1,114선에서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급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현재 메이저 주체들이 모두 매도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덜어냈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외국인이 1조 원가량 크게 덜어내고 있고 기관도 1조 원가량 크게 덜어내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2조 원가량 담아내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입니다.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이 양끌이 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534억 원 지금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도 179억 원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만이 784억 원 정도 담아내고 있는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업종입니다. 오늘 상승하는 코스피 업종이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비금속 광물이 0.37% 보합권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하락하는 업종 특히 증권이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6%대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금융업 또한 5.8%대 낙폭, 전기가스업도 5% 그리고 전기전자도 5% 밀리고 있고요. 건설업과 제조업, 특히 건설업 오랜만에 업종에서 하락하고 있는 움직임 체크됩니다. 5%대 하락불 켜고 있습니다. 코스닥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 기타 서비스가 일단 5.7% 강하게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금융과 기계장비도 5%대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락은 4.5%, 의료 정밀기기도 4.3% 밀리고 있고요. 화학까지도 오늘 파란불 켠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래대금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 현재 반도체 투톱이 강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5%대 낙폭 보여주면서 삼성전자 18만 8,9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6.45%, 삼성전자보다 더 크게 밀리게 되면서 현재 100만 니스를 물려주게 됐고요. 94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에서 슈퍼 마이크로 공동 창업자가 엔비디아 AI 칩을 중국 밀반출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 미국 시장 안에서의 반도체주가 일제히 급락했었는데요. 이러한 영향을 받은 탓일까요? 오늘 반도체 투톱도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우건설도 오랜만에 하락불 켰습니다. 8%대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17,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유가에 대한 대안으로 원전주가 꼽히게 되면서 건설에 대한 모멘텀도 이어갔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차익 매물 나오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SK증권 오늘은 0.5%의 강보합권에서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흥하해운 같은 경우 유가 급등에 있어서 사실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 해운 운임 자체가 올라갈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 장에서 17% 상승하면서 3,550원 선에서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거래대금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기술 오늘 장에서도 거래대금 상위 포지션에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1.58%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장 초반에는 하락불 켰었는데 어느새 상승 전환하면서 28,700원 선에서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 전거래일 14% 급등하게 되면서 시총 1위 자리 가져가게 됐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이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4%대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94만 원 선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흥구
한국석유 같은 경우엔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모멘텀 받아가고 있는데요. 10% 상승하고 있고요. 21,600원 선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전거래일에서도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긴 하지만 이 태양광 관련 모멘텀이 붙게 되면서 상승했었죠. 오늘장에서도 0.41% 상승하고 있습니다. 73,000원에 거래 진행 중입니다. IM 바이오로직스는 IPO 상장하자마자 따따블을 기록했던 종목이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차익 매물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3% 정도 밀리게 되면서 89,000원 선에서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현재 삼성전자와 함께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4%대 하락불 보여주면서 13만 원 선에서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사실 이번에 신차 출시를 늘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향후 5년간 중국과 인도의 출시를 더 늘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장에서 4.5%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주총에서 ESS 비중을 45% 이상 확대한다라는 전략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장에서 역시나 4% 정도 하락불 켜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6위부터 12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로직스 4%대 하락불 켜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외국인은 많이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대 하락불 켜고 있습니다. KB금융도 5%대 하락불 켜고 있는 것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역시 삼천당제약의 강세가 돋보입니다. 3%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외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형제주 오늘장에서도 하락불 켜고 있습니다. 5%, 6%가량 밀리면서 시총 자체도 19조 그리고 17조로 떨어진 모습 체크가 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체도 8% 큰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부터 12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노공업 반도체주 2% 정도 밀리고 있고요. 현재 펩투로는 상승과 하락을 번갈아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원익 IPS도 5%대 낙폭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 발동한 이후에 회복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저점 더 낮춰가면서 5,400선까지 눌러앉은 상황이고요. 일정상으로 보면 지금 방미 사절단이 미국 의회에 방문해서 원전 건설을 제한할 것으로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원전주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율 계속해서 좀 부담스러운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48시간 레드라인은 내일 오전 8시 44분입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나오는 뉴스들 꼭 다시 함께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